됐나요? 전체 화면에 저 띄워주셔야 돼요. 네.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7시에 시작되는 선제국어 7시 라이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김없이 월요일날 7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이 잘 안, 예? 소리가 또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좀 키워달라고 합니다. 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소리가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네? 아, 부산 설명회. 네. 자, 소리 잘 나오나요? 소리 잘 나오나요? 네. 소리 잘 나오나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리? 소리 나오나요? 평균 10점? 네. 네, 소리 나오나요? 네. 다시 시작할까요? 네, 소리 나옵니까? 잘 들려요? 네.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작다고 하네요. 네. 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실장님, 요 앞에 그거 화면 전환할 때 요 작은 건 없애주셔야 돼요. 네. 제가 박수 치면 화면 전환돼야 돼요? 아니요, 송출 중에 밑에 있는 거. 소장님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나오나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리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작다고 하네요. 지금 세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설명회 오신다는 분들 뭐 많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부산 설명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네, 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되나요? 잘 들리나요? 네네,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자, 저희 그 인트로 멘트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 소리가 너무 안 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입력 지금 하면 안 되죠? 정답 입력. 네. 네, 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네. 자, 월요일 7시마다 시작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어김없이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7시에 이제 라이브 시작하는데요. 오늘 7시 라이브 세팅할 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리 송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5일이에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1월 2일에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강생 분들께는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라이브 수업 때는 아직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결승선이 이제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결승선 때 짜자잔 보이세요? 개강 이제 인사로 제가 커피하고 실강생 분들은 이렇게 떡을 나눠 드렸어요. 근데 이거 보이시나요? 얘 얼굴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저희가 한번 떡을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이래요. 말. 올해가 아시겠지만 붉은 말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얘가 뭐 돼지인지 아니면 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인강분들 특히 라이브 들으신 분들 떡을 제가 비록 나눠드리지 못하지만은 자, 요 떡으로 이제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현강이라 이런 거 못 받아서 서운해요. 하지 마시고 카페를 가세요. 선제국 카페 가시면은 지금 소장님 결승선 지금 인증 이벤트 되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새해 이벤트, 결승선 이벤트 정말 많은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한다는 으쌰으쌰 기운을 좀 받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답 입력이 좀 안 된대요. 그래서 0점이 나왔다는데 그게 0점이 아니라 지금 입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입력돼요? 지금 입력해 주세요. 지금 입력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답률이 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정답, 죄송해요. 늦게 돼서 죄송한데 한번 정답을 좀 한번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울 거예요. 1번 문제도 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사실은 좀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문제를 좀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 맞으신 분들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월 5일이죠. 새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선제국어 월요 라이브,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합격을 앞당기는 라이브 시즌 3의 프리파이널인데요.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라 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월요 라이브는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 일주일은 내가 이렇게 보냈으나 앞으로 미래의 일주일은 이렇게 보내겠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긍정의 힘이에요. 오늘 결승선 개강 날이었는데 결승선을 개강하면서도 제가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약간 이렇게 세밀한 모습 좀 보이시나요? 오늘 1일 1독 있죠? 1일 1독도 물론 여기는 낙관주의에 대해서 좀 다른 글이긴 한데 긍정에 대한 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얘기할 때 근거 없는 낙관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긍정의 힘으로 밀어갈 때 그쵸,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따가 우리가 그 1일독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어본 것처럼 약간 대책 없는 낙관주의, 대책 없는 긍정의 힘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긍정의 힘을 바탕에 깔고 밀고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하게 긴장의 힘이 그쵸, 그 반대의 장력으로 좀 작용을 해야지 최고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의 힘과 그죠? 이거를 바탕으로 깔 때 적절하게 너무 나태해지지 않게 긴장의 힘,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힘이기도 한데 적절히 유지가 되면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긍정의 힘과 긴장의 힘을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수험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이에요. 이제 저희 드디어 합격의 해가 그쵸, 밝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여러분 잘 푸셨나요? 이거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정답률이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현재 입력 많이 하셨나요? 지금 입력하신 분들 정답률 어이고고 58%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 이거 많이 어려웠을 문제. 이게 왜 어려웠을까? 왜 그러냐면은 조건 똑같아. 문자성분 생략, 호응, 그 다음에 상추 중 한자 표현 피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여태까지 이 문제가 안 나왔죠. 바로 뭐냐면은 제시문, 다른 말로 공문서가 어려워요. 선생님 공문서가 어려울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공문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쵸 막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국립국어원 자료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이 공문서가 어려운 이유, 난도가 높은 이유는 이 공문서가 웬일이야? 맥락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쉬웠을 거예요. 만전을 기하다. 이거는 그러면은 바로 뭐죠? 허사람이 없도록 해라. 철저히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니은, 디귿, 리을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유원시설 업체 안전관리자 가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사업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나사업장에는 처음 배치한 것이야? 누구를 배치해?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배치를 해? 그건 아니겠지? 배치된 것이겠죠? 근데 법률 해석상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으로 판단되어 재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아이고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것이야. 여러분들 공문서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걸 처음 보시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 공문을 읽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안전관리자가 가사업장에서 나사업장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사업장이 처음 간 거잖아. 근데 법률 해석상 이 사람은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안전관리자가 나사업장에 처음 배치한 것이야, 배치된 것이야? 배치가 된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사업장에 처음 배치가 된 것이잖아. 스스로 배치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치된. 이건 제대로 지금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 사업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법률 해석상 자, 그 다음 보세요. 재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재교육 받을 필요가 없지?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으로 판단돼. 이게 뭐야. 너무 모호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재교육을 왜 받을 필요가 없을까? 야, 안전관리자가 이미 개인의 교육을 받은 것을 판단이 됐다는 거야. 이 문장은 주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으로 판단돼요. 뭐가? 안전관리자가 이미 그쵸.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맥락을 살렸어야 돼. 안전관리자가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요. 라고 풀어서 써줘야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쓰게 되면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으로 판단될 때 무슨 말이야? 맥락은 알겠어요. 안전관리자가 이미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이요? 그럼 이 안전교육이 안전관리자 개인의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책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내 책이란 뜻이잖아. 그럼 개인의 안전교육이야. 그럼 이거는 안전교육이 이 안전관리자 개인의 안전교육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 소유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국 사람들은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맥락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해할 때는 아, 이미 받았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재교육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맥락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이 문장을 문법 구조로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개인의 안전교육이다. 그럼 나의 책. 책의 소유자가 나야. 개인의 안전교육. 그럼 안전교육 소유자가 개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니귿 다 제대로 고쳤는데 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바로 뭐냐? 정답지가 나왔어요. 자, 봅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물놀이 유원 시설 업체 등의 휴업 시 안전관리 교육 이수가 안전관리 이수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기적 휴업으로 안전관리자가 퇴사가 없을 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뭐에?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죠.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장시간 휴업으로 안전관리자 퇴사가 없어. 그럼 포함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안전관리자 퇴사하고 없을 때는 자, 교육 이수자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포함될 게 아니죠.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되죠. 포함되도록 포함하도록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어요? 오케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아, 실장님 이거 하나만 더 고쳐주세요. 요거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채팅창이.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1번의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가 아니라 하지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계속 쓸 때 그 앞에 필수 부사를 넣어줘야 돼요. 뭐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안전관리 그렇죠.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친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의 정답률이 아이고 1% 올라갔네요. 59%. 아까는 58%였는데 지금 59%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1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려웠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문서 자체의 내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깐만요.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어요? 공사 자체가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좀 줄여서 좀 가까이서 주시면 더 줄여주세요. 더 줄여서 차라리 가까이. 이게 좀 멀리 있어서 빛반사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세요. 이게 좋겠네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어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남하우스님께서 소남하우스가 어떤 뜻일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문서 오래간만에 들렸네요. 새로 배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공문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혁처가 공문서 이제 내다 못해서 니들 한번 다 죽어봐라 막 이럴 때 이런 문제씩 한 번씩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님? 만전을 기하다 이거 많이 풀었던 건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허술함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공문서는 가장 답인 걸 그쵸 찍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그 랑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틀렸으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긍정의 힘을 갖자고 했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서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가끔은 이런 매운 것도 좀 틀려봐야지 정신 차리지. 어쨌든 공서도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50%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명재원님은 너무 잘 풀었어요. 와, 이거 진짜 잘 푼다. 90%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를 맞추지 않으면 머플러를 맞춘다. 이번에 점퍼를 맞추지 않으면 머플러를 맞추지 않는다. 3번에 점퍼를 맞추면 머플러를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는 뭘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딱 봤을 때 2번과 3번을 봅시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배중률이라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멜고 시즌 4에 들어갈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실강에서 미리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좀 틀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아이고 여기 뭐 라이브 분들은 너무 잘 푸시네요. 자, 배중률은 뭐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그쵸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죠. 중간 없게 되는 게 바로 배중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점퍼이거나 점퍼가 아니거나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결과적으로 점퍼이거나 점퍼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점퍼이거나 아니면 점퍼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는데 점퍼여도 남머플러, 점퍼가 아니어도 남머플러. 그럼 따라서 시작 남머플러.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귀류로, 그러니까 이것도 귀류적 사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귀류로 풀어도 뭐야? 나티면은 뭐, 머플러면 점, 점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나티면은 뭐죠? 그렇죠? 근데 뭐면은 뭐야? 시작. 2번 점이죠? 근데 점이면 뭐야? 시작. 남모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번, 2번, 3번을 다 이거 가온 3단으로 연결했단 말이야. 근데 머플러면은 점퍼야. 근데 점퍼면 남 머플러죠. 그러니까 머플러에서 시작했는데 남 머플러가 나오게 되었으니까 귀류.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전제를 부정해야 되겠죠. 남 머플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어쨌든 2번, 3번으로 풀든 뭐 1번, 2번, 3번 가운 3단을 풀든 간에 남 머플러죠? 그럼 남 머플러면 시작.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티셔츠죠. 그쵸? 그러니까 낫 머플러면은 자, 반드시 갖춰야 될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티셔츠가 된다. 그럼 정답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점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남머플러가 좀 후권에 있으니까 후권을 긍정해서는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갑자기 정답률이 뚝 떨어집니다. 응? 67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졌을까?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있었던 이 문제 같은 90% 정답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정답률이 뚝 떨어졌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에 갑이 이기면 을과 병도 이긴다. 그러면은 을과 병도 이기게 되는 것이니까 을도 이기고 병도 이긴다. 이거죠. 2번에 을이 이기면 병과 정 중에 적어도 한 팀 진대.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지거나 아니면은 정이 지거나, 그렇죠? 이긴다를 갖다 긍정으로 했으니까 진다는 그냥 부정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번과 2번에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연관되는 거 없을 것 같고 선택지를 보면은 다 조건으로 돼 있죠. 조건이니까 조건인데 대입하면 되겠네. 조건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이 이기면 자 그럼 갑이 이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을도 이기고 병도 이기죠. 그러면 이건 연원제 단순화돼서 갑이 이기면 을도 이기고 병도 이기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을이라고 하는 정권이 만족이 되죠. 그리고 후권이 만족이 되니까 낫병이거나 낫정이 참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 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은 1번도 참이고 2번도 참인데 1번에서 만약에 갑이 이긴다고 하는 순간 자 후권 긍정을 통해서 연원지 단순화할 수가 있죠. 을도 이기고 병도 이겨. 근데 2번에서 정권이 그래 인정이 됐죠? 그럼 이 후권 전체가 이렇게 인정되죠. 후권 전체가 인정되는 건 병이 지거나 아니면 정이 지거나인데 이미 1번에 있어 병이 이긴다는 게 확정이 돼 있잖아. 그러면 정은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낫정이다. 답 1번 나오는데? 답 1번인데요? 그쵸?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 나오고요. 한번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병이 이기면, 자, 병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병 한번 해봅시다. 이 병이 여기뿐이 없으니까 대우를 한번 만들어보죠.
병이거나 정. 그냥 바로 드모르간 쓸게요. 그럼 을이 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병이 이긴다. 병이 이긴다. 근데 정은 질 것이다를 유추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조건문에 정권의 병이 있죠. 얘는 조건문에 후권에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못 쓰고. 근데 얘는 쓰려고 해도 얘는 지금 얘랑 얘의 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알 수 없음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병이 이기면 을은 질 것이다. 자, 봅시다. 병이 이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2번에 드모르간 바로 썼어요. 그러면 을이 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정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문의 정권이 연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라는 거죠. 근데 조건문에 정권이 연원이 나오면은 둘 다 참여해야 되니까 병이 이긴 거 확정이 돼 있죠. 근데 정이 이겼다는 게 확정되는 게 없잖아. 알 수가 없다. 을이 지면 알 수가 없네. 왜? 을이 지면 을은 어디? 후권에 있죠. 후권에서 하여간 뭐가 되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얘는 뭐 후권 뭐 긍정이 돼 있죠. 뭐 어쨌든 간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어찌 되었든 간에 1번이 나오는데 선택지가 1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가 기호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호화를 시킨 다음에 이 전제가 얘가 1번 전제고 얘가 2번 전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는 것을 그쵸 확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치? 그 안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논리를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사실 1번, 2번, 3번 중에서 오늘의 킬러 문제는 1번이에요. 1번에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출발선이나 결승선이나 뭐 공모사는 안 이렇게 높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모사를 만만하게 봐요. 근데 공모사 뭐 여태까지 뭐 사실 만만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공문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공문서 안에 있는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거 생각하셔가지고요. 약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오늘 한번 연습용으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약간 좀 솔직히 좀 숨차요. 왜 숨차냐면은 좀 전까지 라이브하고 왔어요. 6시 한 10분, 15분까지 라이브를 이제 하고 왔는데 오늘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 개강 날이었어요. 개강 날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유튜브 이제 이 생방송 라이브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뭐 아무래도 생방송이니까 그 시간이 또 끝내야 되는 압박감도 있고 되게 막 급하게 막 그냥 막 뛰면서 하고 바로 여기로 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좀 힘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위확 나 이렇게 말줄 입는 거 싫은데 나의 위치 확인 서비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벤트 기간 자 만약에 완주를 하게 되면 아이패드 그다음에 프라다 고추마요 치킨 블랙 치즈볼 5명께 자 선물을 좀 응모하신 분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기대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추첨 200명이나 한다고 합니다. 200명이에요? 매일구구 20명 아니야?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앞에 포인트가 있구나. 포인트까지 해서 200명 해가 추첨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 증정과 함께 선착순 50명씩 그쵸 결승선 교재 구매 인증도 한다고 하니까 만참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기 이벤트 참여는 2월 28일까지 다 풀었는데 그 이외에도 모의 같은 게 있냐요? 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저희가 이제 완전한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1월하고 2월까지 결승선 모의고사 풀고요. 3월에 4월 4일 시험까지 한 달이 비잖아. 이때 특강 데이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지금은 사실 그 흑백 모의고사도 좀 모아서 차라리 결선 끝나고 3월에 그냥 와다다다 할까. 일단 발등에 풀 특강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흑백 모의고사나 이런 약간 다양한 이벤트성 모의고사를 저희가 3월에 내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4일 선물 때까지 3월에 하루도 그쵸 구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간 다양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국어 4는요 2월에 나와요. 1월 말에. 그래서 어쨌든 실강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오프라인은 계속해서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일지 지금 많은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적어도 1월 안에는 3월 계획이 특강 계획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저기를 하고 와서 라이브를 하고 와서 약간 좀 힘이 좀 딸리긴 한데 또 지금 중간에 저녁을 안 먹고 올 수가 없잖아.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호빵을 데웠어요. 삼립 호빵을 데워놨는데 소장님이 또 이렇게 뭐죠? 샌드위치를 사오셔서 2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2개를 다 먹었죠. 2개를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밀가루와 밀가루를 튀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탄수화물 좋아요.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너무 망설이다가 그냥 다 먹었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다 먹었어요. 호빵 맛있어요. 특히나 그 피자 맛 호빵이라고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아 얼음동동 막걸리 파전은 지금 먹을 수가 없지 수업이니까. 근데 내일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먹지 못하고 주말에는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번 주에 부산에서 저 설명회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KTX 타고 부산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 설명회 솔직히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 올라갈 때도 힘들고 특히 지방 설명 끝나고 올라올 때 온몸이 정말 파김치가 돼요. 근데 또 지방 설명회 특유의 그 따스함이 있어요. 학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 설명회 때 많이 만나도록 해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요? 부산 유명한 거 맞지? 많지. 부산 제일 유명한 게 해운대 아닌가? 아 먹을 거? 먹을 거?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는 모르고 저는 부산 여기 딱 내리면은 지금 겨울이라서 못 먹고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 막회가 있어요. 그 뭐지? 물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거기서 꼭 물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4번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오늘 4번 문제 정답들 좀 봅시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나쁜 건가? 74%. 그리고 5번 문제 정답률이 72%예요. 그래서 오늘 4번과 5번 둘 다 은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제가 왜 가져온지 아세요? 그냥 이거 과거 기출 문제예요. 과거 기출 문제인데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원래 예상기출사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문항수를 배치를 하고 또 새로운 문제만 넣다가 이 문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 문제에서 있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기 문학용어 익히라고 넣은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문학용어 익혀서 뭐해.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되게 안 나왔어요. 60%분이 안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뭐 74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잘 풀었지만 보통 때 우리 실력보다 좀 그쵸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전체 글이다 일종의 비유잖아. 그치? 그래서 맥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맥락적인 읽기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이 글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틀리신 분들이 그래도 30%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111 포스트노를 3번쯤 빌려보았다.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영화야 영화. 근데 영화 속에 문학이 따리를 틀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지금 다 비유법이에요. 특히 실험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자,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문학 교과서라는 게 아니라 영화는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가 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학 중에서도 시적이기 때문에 비유적 이 글 전체가 비유야. 전체가 비유인데 이 영화가 일포스트라는 영화가 일종의 문학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난 종종 일포스트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포스트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더 가다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됐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자,
이 영화의 특성이 계속해서 범주가 작아지고 있죠. 첫 번째, 이 영화는 문학적이다. 이 영화는 시적이다. 근데 이 영화가 시적이면서 시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 게 이 영화는 은유에 대한 시다. 은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해. 이게 은유 출발을 하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건 은유의 확장이고,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은 은유의 절정에 이른다. 더 이상 구체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요약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자, 뭐죠? 그쵸. 일 포스티노란 영화의 특성에 대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일 포스티노라고 하는 영화의 특성은 뭐다? 문학적이다. 영화는 시적이다. 또 하나 은유로 번복이 되어 있는, 정말 은유를 뛰어나게 표현한 그러한 시다. 그러한 영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 포스티노란 영화의 특성인데, 영화의 특성 문학적, 시적, 은유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전체도 사실 굉장히 은유적이야. 이 영화가 문학 교과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의 시에서의 은유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영상 자료처럼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문학 교과서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김한별님. 일포스터는 은유를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니까. 문학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예약을 약간 잘못하셨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그쵸?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은유를, 그쵸? 잘 표현한 문학 작품 같은 영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맥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 틀리신 분들 지금부터 왜 답이 이렇게 나온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 일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다가 아니라 교과서와도 같다. 이게 비유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포스티노는 교과서와도 같다. 그렇죠?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일종의 비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교과서와도 같다. 이거는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지다 보니까, 그쵸, 비유를 살려서 썼죠. 두 번째, 영화 일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분율감을 잘 알고 있다. 자, 일포스티노의 인물들이 여기 나오게 되죠. 여기 마레 루폴로, 네루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학적 은유의 분율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지. 이들의 행위를 나라고 하는 이 글쓴이가 은유적, 문학적, 시적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이죠. 제시문에 나와 있지가 않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포스티노는 참고할 만하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를 왜 문학 교과서라고까지 비유하냐?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은유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학의 미적 자질과 그 다음에 영화 일포스티노의 미적 자질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은유라고 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제가 왜 이제 이 지문을 갖고 온지 아시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쵸, 과거 기출인데, 저는 이제 이 지문을 그냥 생각보다 쉽게 읽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을 잡으면서 글을 읽는 게 아직 익숙하지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갖다 우리가 읽을 때 뭐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막 쪼개가면서 분석해가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만 이해가 되는 글이 있고, 두 번째는 맥락을 좀 잡아야 돼. 그리고 이 글이 비유에 대해서,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글 전체도 굉장히 비유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글의 내용적 특성과 형적 특성이 약간 맞닿아 있다는 걸 좀 느끼면서 글 읽기의 묘미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약간 맥락 읽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 글을 매우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한번 이런 글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놀라운 건 이게 그렇죠, 기출이었다는 점. 근데 기출 때는 지금 여러분들 정답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배치를 한 다음에 매일국어 사이에 있는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은유니까 한번 은유를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정답률도 이게 5번이 72분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은유에 대해서 뭐 공부해보자 이런 걸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제재가 비슷한 두 지문인데 좀 재밌잖아요. 하나는 굉장히 옛날 그 지방직 문제인데 지금 풀어봐도 약간 좀 새롭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내용 이해에 대한 글인데 생각보다 약간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이 나오니까 정답이 이제 떨어지는 걸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은유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는 어느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은유는 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는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은유에서 의미의 전이는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두 개념 혹은 의미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 의미가 서로 간에 전이가 되는 게 서로 다른 데서 일어난대. 사랑은 한떨기 장미. 그러면은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추상적인 개념. 장미꽃은 구체적인 대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 영역에 속한다. 이게 바로 은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지문은 은유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 일치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선재는 촌사다. 그러면은 이선재가 촌사는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서 일치를 시키는 게 바로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얘가 뭐 원관념, 얘가 보조관념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서로 다른 대상이나 영역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은유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은유는 무엇보다도 유사성의 기초를 두는 비유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언뜻 보면 터무니없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넌지시 암시되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비유의 힘은 더 크다. 다시 한번.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넌지시 암시야. 그러면 비유의 힘이 커져, 은유의 힘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흔히 죽음 비유라고 부르는 은유예요. 그러면은 대비가 나오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이렇다 거리가 없어 비유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럼 여기 죽음 비유의 특성이 있죠? 거리가 없다. 김주수의 나의 하나님에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 늙은 비애다 라고 하는 구절은 참신하면서도 충격적인 비유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참신하면서도 충격적이냐? 이 지구에서 온갖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하느님은 슬픔과 절망에 더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당신은 비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죽은 비유야, 살아있는 비유야? 살아있는 비유죠. 참신하면서 충격적이니까는 죽은 비유가 아니라 산비유죠. 낮 죽은 비유죠. 그러면 얘는 죽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거야, 거리가 없는 거야?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위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의 힘이 크다, 죽은 비유가 아니죠. 넌지시 암시된다. 넌지시 암시된다고 하는 건 거리가 없다,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것들을 비유할수록 더욱더 참신해지고, 그죠? 충격적인 비유가 된다. 죽은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첫 번째, 기억에서는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 대상 사이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의미 전이가 바로 뭐야? 이게 지금 은유죠. 그러니까 자, 은유는 의미의 전이죠. 얘가 지금 뭐야? 추상적, 얘가 뭐야? 시작 구체적. 맞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구체적 의미 전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니은에서 하나님과 비유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 됐냐면은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부정적이죠? 비유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은유는 유사성,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데 비유는 부정적이잖아. 이거 자체가 슬픔이란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맞네요. 그렇죠? 세 번째,
은유적 표현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이다.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다음 위에 보게 되면은 얘가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인데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 영역에 속한다. 맞게 되죠? 그럼 마지막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뚜렷이 나타나. 자, 유사성이 뚜렷하다. 넌지시 암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넌지시 암시가 안 되는 거야. 유사성이 뚜렷해.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들? 거리가 없는 거야. 거의 붙어 있는 거야. 유사한 거야. 참신하겠어? 죽은 비유겠어? 죽은 비유가 되겠죠. 됐습니까? 유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비유로 만들었을 때 얘가 참신한 비유가 되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비애라고 표현을 하냐. 됐습니까? 유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참신하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신하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뚜렷이 나타나면 넌지시 암시가 아니죠. 그럼 얘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죽은 비유에 가깝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률이 좀 떨어졌죠. 근데 어디서 이렇게 정답이 떨어졌을까? 제가 볼 때는 요 항이랑 요 항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대비항을 만약에 잘 구성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팽돌이님 2번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비애가 일단 자 보세요. 일단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은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사성을 지는 건 아시겠죠. 근데 유사성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유사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왜 비애라고 표현했냐? 슬픔과 절망이라고 지금 가까울 수 있다 돼 있잖아. 하나님의 의미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슬픔과 절망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슬픔과 절망, 비애. 그럼 이거 부정적이야 아니면 긍정적이야? 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죠? 그런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팽돌이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좀 빨리 했지만 어떻게 좀 설명이 잘 전달이 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6번 문제 쉬웠을 텐데 6번 문제 쉽죠. 90%. 근데 6번 문제 여러분 되게 잘 풀었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지문을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데 피셋인가 어디서 지문 가져왔던가 우리가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초기 그 피셋 쪽 지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형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셋에 대한 거잖아. 서로 대비군, 그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험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약과 평가하는 거잖아, 그치? 잘 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1. 별도의 대조 실험에서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매우 낮다. 그럼 뭐야? 흡연이 원인이다 폐암에.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쵸? 비흡연자들은 담배 안 폈으면 폐암 방발률이 낮다. 강화되죠. 일치가 되니까. 두 번째, 흡연이 폐암 이외에도 다른 부정적 효과들을 낳는다. 아니 여러분들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야. 근데 갑자기 흡연은 다른 나쁜 결과들도 많이 도출해요. 흡연이 나빠. 폐암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발생하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약화요? 뭐예요? 그치, 무관이지. 그치.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잖아. 지금 만약에 이게 참이라 생각해 보세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입니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흡연이 폐암 이외에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제시문에 들어간 내용과 거기에 덧붙여진 선지와의 평가야. 인증평가. 이거 비교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공해물질이나 유해한 먼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폐암과 상관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시작. 그쵸? 폐암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이 글의 요지는 뭐야? 흡연이 원인이다. 근데 그죠? 폐암의 원인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강화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쥐실험에서도 똑같이 그쵸? 결과가 나왔어. 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면은 폐암 발병률이 높아. 그러면은 이 결론을 지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쵸, 뒷받침하는 것이가 약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과 리을 정답은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결승선 이벤트 광고 다 끝난 줄 알았죠? 선제국어 네이버 카페도 또 있지요. 아니 이거 누가 이거 멘트 이렇게 썼어? 이거 내가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좀 약간 우아하고 고상하고 좀 권위 있는 멘트를 좀 붙여주세요. 아 이거는 누가 읽어도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선제국어 네이버 카페도 또 있지요. 메롱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유 이거는 저희 고상한 이미지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멘트 작성하신 저희 연구소 직원분 각성하시고 그쵸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우아한 멘트로 써주시기 바라옵나이다. 바라옵니다. 자, 고나비 골든 지금 챌린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기 아닌가? 골든 거 가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사죠, 가사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골든이 아니라 뭐죠? 뭐죠? 아, K-팝 데몬 헌터스였죠? 그렇죠? 아, 케바케라고 할 뻔. 캐대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영화의 어떤 제목이 그러니까 노래 주제곡입니다. 캐대원. 캐대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 힘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라이브 4시간 하고 왔잖아. 그래서 딸려가지고 지금 통닭 쏘는 그런 이벤트 지금 못하고 있네요, 진짜. 이따 뭐 기회 있나요, 소장님? 기회 있나요? 기회 없어요. 지금 뭐 마음대로 지금 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우리 골든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주 상품, 매주 상품, 뭐 기타 등등 있으니까 카페에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같이 뛰자 이것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뛰자.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 1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월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는 이거를 전체를 이제 하프로 좀 전환을 할까. 저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부터는 전환할까 생각하는데 제 욕심이에요. 저는 사실 1일 1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은 얘를 완전 앞으로 빨리 전환을 하자 막 그러는데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100%그 하프 같은 경우는 매일 국어가 있잖아요. 매일 국어 이제 좀 이따 1월 말에 또 1월 말에 그 매일 국어 시즌 4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결승선 모의고사도 있고 그래서 10문제짜리 하프는 사실 매일 국어 1부터 4까지 충분한데 이 약간 긴 글에 대한 어떤 그 니즈, 자 순화어로 말하면 그 수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좀 충족할 만한 그 자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장문 독해랑 조금 더 저는 변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장문 독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다 신유형이거든요. 보시면 논증평가, 뭐 강화약화, 그래수정 이렇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1월에도 1일 1독을 좀 넣어서 좀 할 생각이고 1일 1독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주마다 문제를 만들어요. 매주마다 전담 연구원분이 계셔서 그분과 제가 계속 이제 문제를 만들고 오늘 사실 9번 문제 좀 어려웠죠. 9번 문제. 어머 정답률이 어머나 너무 낮게 나왔네. 근데 9번 문제 정답률이 되게 신기하다. 자 봐봐. 전체 정답률이 42%예요. 근데 상위권은 100이 나왔어. 어머머, 이거 뭐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9번 문제를 오늘 이제 그 저희 1일 덕후 전담 연구원 선생님과 저랑 몇 번 이제 문제를 한 2번 정도 고쳤어요. 2번을 고쳐서 뭐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또 아주 쉽게 만들었다. 중간에 이제 약간 이제 중간 정도로 조정한 게 이 정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만약에 사람이 만든 문제인데 잘못된 것도 가끔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문제를 문제틱하게 보기 때문에 약간 가끔가다 오버할 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라이브 때는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어떤 의도로 9번 문제를 좀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 설명이 만약에 이해가 되면 고고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반박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또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부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긍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를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맨 앞에서 제가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쵸 한 주를 점검하고 특히 오늘이 새해잖아. 그쵸 새해 같이 하는 새해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저기 돼.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긍정의 힘과 긴장의 힘의 적절한 조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무조건 긍정의 힘입니다. 근데 긍정이 이꼴 나태도 아니고요. 긍정이 이꼴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그쵸 주관적인 어떤 그쵸 긍정주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도 아니잖아요. 이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긴장의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유지할 때 엄청난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오늘 자, 마지막 1일 독은 오늘 처음에 제가 드렸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해요.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하하. 이러한 긍정적 자기 과신 특히 건강 분야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경각심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필수적인 예방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제대로 썼네. 맞네요. 그렇죠?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령 사람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확률을 타인이 걸릴 확률보다 낮게 측정한다. 그렇죠. 여기 자신의 건강 분야에서 관찰된다고도 나왔으니까 맞게 되겠죠? 이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다르게 인식하는 자기 타인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타인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너보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발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하더라도 나는 안 걸려. 내가 저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통제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타인보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은 적을 것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비약 나옵니다. 반면 이 타인은 자신의 통제 밖의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즉 나는 항상 조심하고 있으니 안전한다고 여기지만 쟤는 부주의해 자기만큼 주의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자기 타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위험 판단은 쟤는 부주의해 라고 판단은 판단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인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거 보세요. 자기보다 타인은 부주의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인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지 요인은 뭐냐? 인지 요인은 심리 요인이에요. 인지 요인은 이거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심리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이들에 대해 더 낮은 위험을 평가한다. 그렇구나. 가까워. 그러면은 더 낮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러나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겪을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해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낮았다. 왜 그럴까? 나랑 가까우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심적 거리가 멀어 나랑 멀어. 그럼 쟤는 내 통제가 안 되지. 그러면은 쟤는 더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심적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인식하죠. 따라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가까운 그들이 나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낙관주의가 높게 나타난다. 정말 그러네요. 만약에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 나랑 유사하지. 그러니까 쟤는 안전해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A, B, C, D의 답은 나왔어요. A는 가깝다. D도 가깝다. B는 멀다. 그러면 C도 멀다. 그래서 A, D, B, C. 이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anyway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주의의 수준은 불안이라는 정서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가 나와요. 정서 요인이 나옵니다. 정서 요인은 바로 뭐냐?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게 함으로써 자신 주변의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따라서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나 병 걸릴 것 같은 우려가 커지면은 비현실적 낙관주의 수준 낮게 나타나. 또한 기질적인 불안이 높으면은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수준 낮게 나타나.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확실성 격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럼 질병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이게 바로 불안이야. 불안이 커지면 낙관주의가 낮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또한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낙관주의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 즉 불안이 커. 그리고 기질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높아. 그럼 당연히 그죠,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뭐가 되는 거야? 낮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타인에 대한 위험 판단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가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인지 요인, 두 번째가 자 불안이라는 정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첫 번째 보세요. 심적 거리감이 가까우면은 낙관주의가 강해지죠. 왜냐면 쟤는 나랑 가까워. 그런 거리감이 그쵸 어떻게 돼? 가까우면은 그쵸 낙관주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안이 커져. 그러면 낙관주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글을 보시게 되면 글이 되게 대칭적이야. 뭐냐면은 인지 요인이 심적 거리감이 그쵸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감이 만약에 가까워. 그러면은 낙관 심적 거리감이 지워졌어요. 그러면은 거리감이 가까우면 낙관주의는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불안이 커지면 낙관주의는 낮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인지 요인, 그다음 하나의 정서 요인 이것과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쵸? 거기에 따라서 낙관주의가 달라질 수 있다. 되게 글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위험 판단, 그죠? 에 따른 두 가지 요인, 여기에 따라서 낙관주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주의 특성은 효과적인 공중보건관리 전략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효과적인 보건관리에 이용해야 되냐? 첫 번째,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상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돼.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맞네요. 따라서 공중보건 메시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어야 돼. 당신 병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돼. 불안 수준을 적절히 자극해서 그럼 불안 수준을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왜 안 좋으냐? 자극하게 되면 낙관주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방 행동을 촉진해야 된다. 둘째, 자 이런 공중보건 캠페인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가까이 존재하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도 병에 안 걸려, 즉 감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대한 예방 행동이 소홀해진다면 바이러스 확산 만대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안 정서의 조절 효과는 위험을 보도하는 미디어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불안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효과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개인의 위험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위험을 불리하게 평가하게 되면 자 낙관주의에 대한 비중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상하죠. 이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위험이 자기한테는 오지 않는다. 개인의 위험을 굉장히 유리하게 평가하는 거야. 야 나는 코로나 안 걸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신문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병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죠. 그래서 낙관주의는 줄어들게 된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네, 요 8번 문제는 정답이 나왔죠. 8번 문제는 정답률 높네요. 자, 요 같은 경우는 그쵸 정답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7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이 글에서 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 전염병의 위험성을 강조한 뉴스를 보도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불안을 적절하게 자극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안 수준을 적절히 자극한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한다. 뉴스를 보도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인지 요인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낮추지만 정서 요인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높인 데 기여한다? 아니죠. 인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 거리감이죠. 심적 거리감이 가까우면은 낙관주의가 어떻게 돼? 높아지고 거리가 멀면 낙관주의가 낮춰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정서 요인은 불안이죠. 불안이 높게 되면은 낙관주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맞지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알려야 되죠. 가족 모임, 지인 모임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여기 나왔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 심적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전해, 나랑 유사할 거야, 낙관주의가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답이 나왔죠? 8번 문제 답은 4번. 그렇죠? 아까 얘기했고요. 이제 문제가 9번 문제인데, 자, 먼저 인증 도장. 같이 공부하는 동료 수험생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써주세요. 이거 카페인가요? 카페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써주세요. 제가 동달글 한번 한 마리 여기서 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공부한 저희 라이브 식구들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예쁜 말 한 마리만 써주세요. 우왕은 예쁜 말이 아니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좀 참신한 말이면서 예쁜 거 한번 좀 써줄 수 있을까요? 네. 소장님 좀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파즈 0717님 제일 길게 써주셔서 젊게 드리면 어떨까요? 네, 파즈 0717님. 자, 동달글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네? 민 선생님 두 분께 동달글 드리도록 할게요. 파즈 선생님과 민 선생님 두 분께 동달글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그 닉네임이 약간 눈에 익숙한 분들한테 자꾸만 눈이 가서 이거 편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소장님께 좀 이렇게 또 넘기고 있습니다. 뭐 한별님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써주셨던 모든 말들 정말 제가 응원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예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자. 인증 이벤트 도장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논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것만을 고르자. 근데 9번에 아마 4번 많이 고르셨을 텐데, 그렇죠? 아이고, 2번도 많이 골랐네. 2번도 많이 고르시고 그다음에 4번도 많이 고르시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뭐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셔도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식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반비례 관계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의식이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럼 봅시다. 일단 불안의식이 높으면 낙관주의는 떨어지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반비례가 여기서 문맥에서 수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비현실적 낙관주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낙관주의가 낮으면 불안의식이 높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낙관주의가 낮으면 불안의식이 높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둘이 반비례 관계 같아요. 비례 관계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불안이 커지면, 우려가 커, 불안이 커지면 낙관주의가 낮죠. 불안이 높으면 낙관주의가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비례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불안이 높으면, 여기서 나오는 우려라는 것도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 높으면은 낙관주의가 그러니까 저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낮다 이렇게 나오죠. 불안이 높으면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불안이 굉장히 높아 기질적으로,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낙관주의는 떨어지게 돼요.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낮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건문 할 때 배웠잖아. 낙관주의가 그죠, 낮다.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떨어진다고 해서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불안의식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불안의식이 있는 사람은 낙관주의가 당연히 낮겠지만, 그렇죠? 불안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낙관주의가 낮을 때. 이래서 뭐가 있을까? 만약에 굉장히 뭐 우울해,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비관적이야, 아니면 남한테 구박을 많이 받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못 듣고 계속해서 구박만 받으면 살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슬픈 영화만 많이 봤다고 해보세요. 결론은 슬픈 영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 굉장히 비관적이야. 이런 사람도 낙관주의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배웠죠? 그쵸? 불안하면은 낙관주의가 낮다. 이거를 낙관주의가 낮은 사람이 무조건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슬픈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요거 비현실 낙관주의가 낮으면 불안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요걸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얘는 후권 긍정이 오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틀리게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 감염될 가능성을 낮게 인식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병이 안 걸려. 낙관주의가 높은 거죠? 그거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방 행동을 덜 실천했겠죠. 그리고 사회학자 에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대상에 대해서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쵸 자신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큰가? 내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그쵸 가까운 사람들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낙관주의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대상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글의 문제를 뒷받침하니까 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예, 약간 좀 9번의 그 가를 저희가 약간 난도를 계속 조정을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많이 어렵게 냈다가 좀 너무 쉽게 냈다가 이게 2번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복합으로 내니까 정답률이 좀 떨어지네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정답률이 42% 상위권이 100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고수분들은 여전히 함정을 곳곳에 이렇게 내도 뭐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10번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죠. A, T, B, C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마지막에 요약하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을 통해서 이 글 전체의 구조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맨 위에서는 그쵸 이 개념을 설명하죠.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그쵸? 그리고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두 가지 설명하죠. 하나가 심리적 거리감, 또 하나가 불안 요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특성을 공중보건에 활용하자 하면서 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은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전체 글을 읽으신 다음에 본인이 한번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개념과 특성,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보건의 활용 이렇게 딱 글이 한 3가지로 이슈가 정리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들 요약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1일독을 끝으로 해서 한번 이제 오늘 1월 5일에 라이브를 이제 마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라이브를 2번이나 떴죠. 아까 결승선 오픈하는 그 라이브를 띄고 또 오늘 7시 라이브로 나가서 약간 숨이 좀 헐떡헐떡 되고 약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재영님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데 재밌었어요? 아이고 재밌었는데 제가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수업해서 어떡해.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뛴다라고 하는 좀 연대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다 나눠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7강분들께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거 말이에요. 말. 곰이나 돼지가 아니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합격할 수 있다는 좋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요.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이번 한 해를 좀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문제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저랑 연구소가 풀가동하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힘차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복습하는 거. 양체계가 효과가 있으려면 자기점검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문제 막 풀고 자기점검. 문제 막 풀고 자기점검. 오늘 1독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서 글을 보시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글을 휘어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월요 라이브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우리 한 주의 시작을 월요 라이브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앞으로 일주일의 계획을 짜시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